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알아봅니다. 1번 문제에서 다면적 인성검사가 나왔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MMPI, 그 다음에 웩슬러 지능검사, 이렇게 제가 이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필기 기출문제도 보면 MMPI와 웩슬러 지능검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MMPI와 웩슬러 지능검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도 척도가 있죠. 타당도 척도, 오리지널 척도의 4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무응답 척도,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K 척도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무응답 척도 나왔고요. 두 번째 lie, L 척도, 부인 척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 infrequency라고 해서 비전형 척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K, correction이라고 해서 교정 척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무응답 척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문항, 64문항, 그 다음에 30문항이 있는데요. 이 숫자까지는 여러분들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써져 있는 부분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응답 척도는 다른 척도들처럼 정해진 특정 문항이 있습니까? 없죠.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무응답 척도를 하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무응답 점수의 크기는 다른 척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무응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척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자, 원점수 100점 이상이면, 원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임상척도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경우 무응답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정신쇠약증, 강박증이라고도 하죠. 강박증이라든지 또는 우울증 등의 우울증 등이 피검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이 피검사자에게서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과 2번. 무응답 척도는 다른 척도들처럼 정해진 특정 문항이 없다. 그리고 이 무응답의 크기는 다른 척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원점수가 100점 이상이면은 임상척도 아시죠? 1번부터 0번까지 있는 거 10가지 임상척도 점수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인척도입니다. 부인척도는 자신을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꾸며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죠.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꾸며내는 것을 포착한다라고 했고요. 자, 점수가 낮은 사람은요, 자기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높은 사람이, 이 L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F척도 들어갑니다. 비전형 척도라 하고요. 자, 응답이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자, 비전형적인지 그 말이죠.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면 F척도 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높은 점수의 경우는 정신병이나 실직 이원 사별 등에 의한 혼란된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척도인데요. K척도는 우리가 이제 그 방어성을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옹호, 자기 방어, 그 반대로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노출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이제 자기 방어가 되는 거고 점수가 낮으면 노출이 심한 거죠.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긍정적인 면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중간 정도의 점수거든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인 사람은 자아 강도가 높고 정서적 방어가 효과적이며 현실 접촉이 좋고 대처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번과 2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K척도는 자기 방어 내지는 자기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방어성이 높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면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도 척도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쓰실 수 있죠.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각 검사를 하나씩 분석하는 게 있어요. 테스트 바이 테스트라고 해서 각 검사를 하나씩 분석하는 테스트의 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 별표. 이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별표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씩 테스트 바이 테스트로 해서 하나씩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씩 분석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분석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자, 각각의 심리평가 목적에 맞는 최적의 검사 도구를 선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할 때, 심리검사나 심리평가할 때 도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하는 걸 하다 보면 이 목적에 맞는 맞춤형의 최적의 검사 도구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검사 도구가 있고 하나씩 분석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분석해 주는 것이 검사 도구를 최적의 검사 도구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장점 두 가지를 잡아 주십시오. 자, 단점은 무엇일까요? 각 검사를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각 검사별로 세워진 가설들에 대한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별로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검사들이 세워진 그런 가설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교차 검증, 교차 분석이라거든요. 교차 분석하기 어렵다. 자, 전체적으로 해야 어떻게 해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교차 검증이 되겠죠. 교차 검증이 되는데 검증이 가능한데 반대로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차 검증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각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각 검사의 비교, 통합 과정을 통해서 끊어요. 피검자의 자아기능, 본능적인 힘, 방어 기제, 현실적 요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각 검사의 비교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검사를 종합적으로 하면은 각 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하고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 녀석은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경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최적의 검사 도구, 최적의 검사 도구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검사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사 도구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단점이 있었죠. 단점은 교차 검증, 타당도에 대한 교차 검증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타당도에 대한 하나씩 분석하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뭐예요? 자, 여러 가지의 기능을 비교, 통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전체적 모습을 알기 힘들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드렸어요.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갈게요. 웩슬러 지능검사 나왔죠? 양적 분석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쓰시오라고